홀로 남은 시골집을 정리하며 지내던 제가 아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어요.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과 연금, 작은 땅과 시골집까지 생각하면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혼자 있는 삶의 외로움이 늘 마음 한켠을 차지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온다는 사실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내 평화가 깨질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짐을 풀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집안을 살폈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인사했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평화로운 하루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던 며느리가 살짝 표정을 굳히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아이 건강에도 별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그래. 미안하구나.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할게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주가 장난감을 흩뜨리자 제가 주워주었고 며느리는 곁에서 작은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손주가 잘 놀아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그 무관심 덕분에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긴장이 스며들었죠. 오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손주는 제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살짝 지켜보며 간혹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라며 작은 부탁을 던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처럼 보였지만 반복되면 저에게 불편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제가 손주를 재우려고 방으로 데려가자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얘는 제가 재울게요. 어머니 방은 저쪽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순간 이상했지만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가 제일 큰 방을 차지하려 했다는 걸요. 저녁에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손주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제가 주워주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살짝 힐끗 보며 미소 지었죠. 아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집중했고 때때로 짧게 괜찮아요 라고만 말했어요. 그 무관심 덕분에 며느리의 미묘한 관찰과 작은 요구가 조금 더 눈에 띄었죠.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되돌아보니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삶이 앞으로 어떨지 그때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다만 손주 웃음소리에 마음이 잠시나마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앞으로 펼쳐질 하루하루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은근히 스며들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가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때로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해요라고 살짝 지적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편이 쌓였죠.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찾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야, 혹시 옷장 정리하면서 회색 스웨터 본 적 있니? 물었더니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머니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던 옷이었거든요. 그걸 왜 내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하셔야죠. 옛날 것에 매달리면 앞으로 못 가요.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그릇은 이렇게 씻는 게 깔끔해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방법인데요. 저는 순순히 따르며 따라했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주는 장난감으로 뛰어놀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죠.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담가온 김치를 보더니 어머니, 이 김치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며 냉장고에서 꺼내버렸죠. 대신 그녀가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를 냉장고 한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내가 만든 김치가 뭐가 문제인데.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엄마, 며느리 말도 일리 있어요. 라며 아내 편만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 빨래는 이렇게 해야지. 왜 맨날 말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순종적으로 대답하며 빨래를 이어갔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피로감과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거실 장식장의 소중히 사진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며느리야, 모셔두던 남편과의 결혼 사진과 가족 사진들 어디 갔어? 다급히 물었더니 그녀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내일을 다듬으며 대답했죠. 아, 그거요? 너무 오래됐고 촌스러워서 창고에 넣어뒀어요. 어머니, 요즘은 미니멀한 게 트렌드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 치워버린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며느리는 반찬 하나를 바꾸며 제 반응을 살폈어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놓으면 가족들이 먹기 편해요. 라는 말투였지만 그 뒤에는 제 역할을 서서히 잠식하려는 의도가 묻어나왔죠.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그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손주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죠. 저는 달래고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제 몫으로 남겨뒀어요. 그때 처음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되돌아보니 며느리의 작은 요구와 행동이 반복될수록 마음속 피로감이 누적되는 걸 느꼈어요. 아들은 끝까지 방관했고 그 무관심이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을 부추기는 듯 했죠. 평온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 제 마음속 긴장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아침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저는 하나씩 처리하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저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종종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라며 작은 지시를 덧붙였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더니 제게 명령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밤 10시까지는 돌아올 건데 손주 목욕시키고 재워주세요. 아, 그리고 냉장고에 내일 아침 반찬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 아침 일찍 나가거든요. 근데 며느리야, 나도 오늘 교회 모임이 말을 꺼내려는데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끊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건데 이것도 못 도와주시게요? 결국 제 약속을 취소했죠.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새벽 1시까지 반찬을 만들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주가 장난감을 흩뜨리면 며느리는 잠시 도와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내버려뒀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괜찮아라는 한마디만 던졌어요. 그 무관심이 며느리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저는 작은 긴장을 떨칠 새 없이 하루를 보냈죠. 며느리의 요구는 더욱 과해졌어요. 어느 날은 새벽 5시에 깨워서 어머니, 애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병원 데려가세요. 저는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했죠. 제가 손주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 단순 감기였어요. 오후 3시에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는 화장을 하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빨래를 개며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접어야죠. 왜 맨날 잘못하시죠?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용히 따랐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피로가 쌓였어요. 오후에는 설거지 후 부엌 청소까지 시키면서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서류 뭉치를 들고 오더니 식탁에 펼쳐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 집 명의 이전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세금 문제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아들 거잖아요. 미리 해두는 게 좋대요. 뭐라고?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다 이렇게 하세요. 변호사도 추천했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나중에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니야. 난 아직.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친아들인데. 아들은 옆에서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요즘 노인 사기 많잖아요. 라며 아내 편만 들었죠.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냉랭하게 변했고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손주를 달래며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반찬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작은 불편을 만드는 듯 행동했고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저녁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긴장이 서서히 차올랐죠. 며느리는 이제 집안일을 넘어 생활 전반을 장악하려는 듯 행동했어요. 아침부터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죠.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작은 지시를 던지며 제 역할을 서서히 잠식해 갔어요. 어머니, 이 서류는 언제 처리하실 거예요? 빨리 해야 가족들이 편하죠. 재산 관련 질문까지 이어지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순순히 대답하며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은행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공과금 자동이체 해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절했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 물고 늘어졌죠. 어머니, 저희를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결국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통장을 주지 않자 집안일을 점점 더 많이 시키기 시작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손주는 장난감으로 뛰놀고 있었고 저는 손주를 달래면서도 며느리의 요구를 따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후에는 부엌과 거실 청소를 동시에 시키며 며느리는 옆에서 미묘하게 지적했어요. 어머니, 싱크대 물기 이렇게 닦으셔야 해요. 제가 보기엔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저의 순종적 성격은 점점 피로와 답답함으로 쌓였죠.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며느리가 술 냄새를 풍기며 친구 3명을 데려왔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집 구경하고 싶대요. 야식 좀 준비해 주세요. 라면이라도 끓여주시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어머니, 손님 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 체면도 있고. 라고 했죠. 결국 새벽 1시까지 라면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설거지를 하며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었고 손주는 소음에 깨어 울었죠. 제가 손주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한 친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시어머니가 진짜 순한가 보네.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며느리는 반찬 하나를 바꾸며 저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머니, 이렇게 놓으면 가족들이 더 편하게 먹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제 몫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이 모든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봤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손주를 달랬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작은 요구를 반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죠. 평온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쌓여가는 긴장과 불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이제 노골적으로 집안 전체를 지배하려는 모습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부엌과 거실, 빨래방까지 이동하며 집안일을 처리했죠. 며느리는 옆에서 계속 작은 지적을 반복하며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압박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함 속에 권위가 섞여 있었고 저는 순간 움찔하며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차올랐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죠.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도장 찾고 있었어요. 서류에 필요하거든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남의 방을 뒤져?
제가 화를 내자 며느리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남의 방이요? 어머니, 여기 우리 집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는 서류 처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손주가 장난감을 흩뜨리면 제가 치우는 사이 며느리는 옆에서 돕는 척하며 실질적 도움은 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방관했고 그 무관심이 며느리의 당당함을 더욱 부추겼죠. 설거지, 빨래, 청소, 식사 준비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저는 피로와 긴장을 느끼며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친구가 또 놀러 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순해. 시키는 대로 다 해. 솔직히 요즘 이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 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대박 너 정말 복 받았다. 집도 크고 시어머니는 순하고 완전 로또 아니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 절대 안 나간다니까. 여기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구나. 저녁 식사 후 며느리는 또다시 집안일과 재산 문제를 들먹이며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저는 겉으로 웃으며 따랐지만 마음속에서는 폭발 직전의 긴장이 한껏 차올랐죠. 손주가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며느리는 작은 한숨과 함께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든 일을 끝내도록 내버려둔 것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평온해 보이는 집안, 그러나 그 속에는 끝없이 쌓이는 불편과 긴장이 숨쉬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반복된 요구와 행동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아침부터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는 작은 지적을 끊임없이 던졌죠. 어머니, 청소는 이렇게 해야 해요. 반찬은 이렇게 놓으셔야 편해요. 저는 그저 순종하며 따랐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끼던 금반지와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결혼 30주년 때 선물한 것들이었죠. 손이 떨리며 며느리 방 앞까지 갔지만 놓고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혹시 며느리가? 며칠 후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이었죠. 어머니, 이거 예쁘죠? 제가 모은 돈으로 샀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말해봤자 엄마가 깜빡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니까. 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죠. 오후가 되자 그녀는 재산 관련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이거 빨리 처리하셔야 가족이 편해요. 순종적이던 저는 작은 한숨과 함께 처리했지만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피로가 점점 쌓였죠. 어느 날 밤늦게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는데. 어떡하지? 진명의 이전은 언제 할 거야?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완전히 지치면 알아서 도장 찍을 거야. 지금 매일 집안일 시키잖아. 곧 포기할 거야.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요양원 보내버리면 안 돼. 치매 걸렸다고 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낮게 웃었어요. 그건 좀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곧 한계가 올 거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렸죠.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손주가 울고 장난감을 흩뜨리는 사이 저는 달래고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침 6시에 저를 깨워. 어머니, 손주 도시락 싸야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라며 재촉했죠. 전날 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야, 어제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요즘 자꾸 그러시네. 혹시 병원 가보실래요?
치매 검사라도. 그녀의 눈빛에는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 하면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라며 계속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았다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매일 뭔가를 지적했어요. 실제로는 며느리가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문을 열어둔 거였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방관했고 그 무관심이 며느리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저는 작은 긴장을 떨칠 새 없이 하루를 보냈죠. 며느리의 학대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겉으로는 효부처럼 보이면서 저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죠. 식사를 거를 때마다 어머니가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라고 아들에게 말했고 제가 피곤해서 쉬려고 하면 어머니, 요즘 자꾸 누워 계시네요. 우울증 아니에요? 라며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하려 하면 어머니, 너무 자주 전화하시면 친구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라며 제 전화기를 가져갔죠.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가 전화기를 어디 두셨는지 모르신대요라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체중은 5kg이나 빠졌고 거울을 보니 눈빛은 흐려져 있었죠.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밤에는 악몽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오후에는 설거지 후 부엌 청소까지 시키면서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손주를 달래며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반찬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작은 불편을 만드는 듯 행동했고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저녁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긴장이 서서히 차올랐죠. 그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이제 집안일을 넘어 생활 전반을 장악하려는 듯 행동했어요. 아침부터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폈죠.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작은 지시를 던지며 제 역할을 서서히 잠식해갔어요. 어머니, 이 서류는 언제 처리하실 거예요? 빨리 해야 가족들이 편하죠. 이번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며느리가 펼쳐놓은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변호사도 다 확인했고요. 세금도 절약되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 자꾸 미루세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재산 관련 질문까지 이어지자 저는 잠시 멈칫했죠. 손주는 장난감으로 뛰놀고 있었고 저는 손주를 달래면서도 며느리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후에는 부엌과 거실 청소를 동시에 시키며 며느리는 옆에서 미묘하게 지적했어요. 어머니, 싱크대 물기 이렇게 닦으셔야 해요. 제가 보기엔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저는 묵묵히 따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8개월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죠. 남편의 유품을 버린 것, 제 사진을 치운 것,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데려와 시킨 일들, 제 방을 뒤진 것, 사라진 금반지, 요양원 보내려던 계획,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던 것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반복될수록 저의 순종적 성격은 점점 피로와 답답함으로 쌓였죠.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며느리는 반찬 하나를 바꾸며 저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머니, 이렇게 놓으면 가족들이 더 편하게 먹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제 몫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이 모든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봤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손주를 달랬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작은 요구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저녁 식탁, 며느리는 또다시 집안일과 재산 문제를 떠넘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내일까지 서류 처리 안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손주 옷도 안 빨아놓으셨고. 어머니, 대체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8개월. 8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주를 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과 내 집에서 살기 힘들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결정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크고 확고했어요.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멈춰 서더니 놀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움찔했죠.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작아졌고 평소 당당하던 태도와는 달리 흔들림이 보였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손주를 달래던 저는 잠시 자리를 잡고 남은 설거지와 반찬, 서류를 정리하며 집안을 다시 살폈죠.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제 의지로 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다가와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에는 이미 권위가 사라진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 남편 유품 함부로 버린 것, 내 사진 치운 것, 밤낮 없이 나를 부린 것, 내 방 뒤진 것.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부터 규칙이 바뀌어. 첫째, 내 방은 내가 쓴다. 둘째, 집안일은 너희도 분담한다. 셋째, 내 재산 문제는 절대 다시 꺼내지 마. 넷째,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한 달 안에 나가.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이전처럼 방관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서야 조금 놀란 듯 눈을 들어 상황을 훑어보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이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 너는 내 아들이 맞니?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던 게 내 아들이 맞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잘못 들었어? 내가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들려던 것도 잘못 들은 거야? 내 금반지 사라진 것도 내가 깜빡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부터는 집안일과 결정권을 다시 제 손에 넣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죠. 손주는 여전히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손주를 안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할머니가 너무 약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평온해 보이는 집안이지만 이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제 통제 하에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했고 집안일에 대한 요구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죠. 제가 직접 집안일 분담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았거든요. 월요일 설거지는 며느리, 화요일은 아들, 수요일은 내가. 며느리는 그 분담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이번에는 방관이 더 이상 며느리의 당당함을 부추기지 못했죠. 제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 며느리는 이전처럼 쉽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 듯 보였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 문 앞에 서서 지켜봤죠.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래. 너희가 이 집을 탐냈던 것처럼 나도 내 집을 지킬 권리가 있어. 손주는 언제든 보러 와도 좋아. 하지만 너희는 안 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8개월 동안 충분히 있었어. 너는 그 기회를 나를 괴롭히는 데 썼고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고 손주는 평화롭게 잠들었죠. 아들 내외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8개월 동안 쌓였던 피로와 억눌림이 한 번에 해소되는 통쾌함을 느끼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스며들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죠.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 집을 지켰어.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주인인 집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두지 않겠다고. 2주 후 아들 내외는 집을 나갔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혼자 늙으시면. 며느리가 독한 말을 던졌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있는 게 너희와 사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거실에 걸었고 남편의 스웨터를 찾으려 창고로 갔죠. 다행히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말을 아끼며 행동에 신중을 기했고 아들은 방관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집안의 긴장을 키우는 역할은 하지 못했죠. 손주는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어요. 아들이 데려왔지만 집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손주와 저는 마당에서 놀았고 아들은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안 나빠요.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야. 할머니는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강해진 거야. 너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 순수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제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아침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제가 보고 싶은 TV를 봐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며느리와 살던 8개월보다는 1000배 낫죠. 제 금반지도 결국 찾았어요. 며느리가 나가면서 황급히 두고 간 가방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급하게 반납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나를 되찾았다. 8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